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바로 입맛과 우울증입니다. 아니, 입맛과 우울증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걸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다이어트를 하려다가 우울증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울증이 와서 체중의 변화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경우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요, 내 식사량이 평소보다 줄어들면 이 몸에 맞춰서 다시 줄어들게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안 먹으면 입맛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 점점 체중이 빠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 유행했던 것들 중에 보면 저탄고지라든지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여서 드시는 이런 식단들이 이제 유행했었습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과잉되면 이 체지방으로 저장을 하니까 물론 적정량 조절을 하는 거는 중요하겠습니다만, 탄수화물을 너무 안 드시게 되면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에너지원으로 당을 씁니다. 근데 이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 뇌의 활동이 저하되고요, 이는 의욕이 저하되게끔 만들기도 하고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서는요,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인 세로토닌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로토닌은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데, 이 만들어낼 때 세로토닌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이 세로토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예방할 때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어라, 바나나, 연어 이런 것들 많이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트립토판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뇌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질을 받아들일 때 장벽을 거쳐서 받아들입니다. 이 장벽이 뭐냐? 바로 뇌혈관 장벽, 이른바 BBB라고 불리우는 장벽입니다. 근데 이 트립토판은요, 포도당과 함께 있어야 BBB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잘 안 드시고 이러신 분들은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어도 뇌로 넘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으로 변환이 안 되고, 그러면 우울증을 유발할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우울증 환자들은요, 혈당이 불안정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드시고 시간이 좀 지나서 혈당이 떨어질 때쯤 되면 더 심하게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려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평상시에 이 당을 높여줄 수 있는 간식들 드시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 거나 아니면 간식 같은 거 너무 자주 먹으면 안 좋은 거지만, 이렇게 우울감 느끼시면서 입맛도 없고 체중도 빠지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네, 한의학에서도 이 우울증을 치료해 왔던 처방을 보면요, 우울증 환자 중에 식욕이 없고 입맛이 없고 마른 환자들에게는 대추, 감초, 교이 이런 달콤한 맛이 나는 약재들을 많이 처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음양오행에서도 보면요, 오미 5가지 맛 중에 감미, 단맛은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걱정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왔어요. 물론 혈당이 높은 분들은 당연히 주의하셔야겠죠. 식욕이 늘고 체중이 증가한 분들은 또 반대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요, 성인 우울증 환자의 40%가 비만을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비만 환자들에게서는 염증 수치가 높은데 이런 부분들 역시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과식이나 폭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폭식한 이후에 자존감이 하락하면서 더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우울증이 있는데 폭식, 과식하는 환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의 뇌의 잘못입니다. 우리 뇌는요, 어떤 습관이 생기면 예전부터 오래됐던 습관을 계속 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포만감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해왔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걸로 풀려고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새로 생긴 습관을 더 강화하는 게 좋거든요. 가장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의 식욕이나 입맛을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병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것 또한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운동과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을 한마디 해드릴게요. 운동을 안 하는 여러분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뇌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팅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운동이 우울증에 좋다 이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울증 환자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우울증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운동과 우울증은요, 사실 정반대의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몸을 무기력하고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지만 운동은 에너지와 활력을 주죠. 우울증은 불면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동은 잠을 잘 들게 하고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우울증은 식사 패턴을 망가뜨리지만 운동은 식욕을 증진해서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우울증 환자들은 집중력이 많이 낮아져 있는데 운동을 하면 예리한 집중력이 생기고 판단력, 결정을 과감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우울증은 사회적으로 고립감, 외로움을 느끼게 해주지만요. 운동은 나를 세상 밖으로 나가게 도와줍니다. 자, 그럼 뇌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BDNF라고 들어보셨나요? BDNF는요, 뇌유래 신경인자라고 불리우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BDNF는 뇌에 있는 해마와 관련돼서 일을 합니다. 해마는 기억력, 감정 조절과 관련해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 BDNF의 양이 줄어들면 해마도 작아지거든요. 우울증 환자들은 대부분 뇌에서 BDNF의 양이 감소되어 있고 해마의 크기도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BDNF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BDNF의 상승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바로 유산소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발표된 논문에 보면 운동과 우울증에 관련된 연구 11편을 모아 메타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에서 이제 참여한 참가자는 455명인데 이 논문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9에서 10주 정도 동안 주 3회 그리고 평균 45분의 운동을 했을 때 유의한 항우울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집중하지 못하고 깊게 무언가를 결정하기 어려워하는데 이게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이 저하돼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면 노르에피네프린이 증가되고 아드레날린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도파민도 높아지게 합니다. 이 우울증 환자들이 뭔가를 하지 못하고 의욕이 떨어져 있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운동은 도파민을 높여 주어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무언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한 임상시험에 따르면 운동이 흡연 욕구를 줄여준다는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무언가에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도 줄여주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에게도 좀 더 의욕을 높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이 인지 기능을 보존해주고 기억력을 감퇴하는 것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운동에 있어서 또 하나 신기한 것이 강요받은 운동, 억지로 하는 운동과 자발적인 운동을 했을 때 뇌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다릅니다. 당연하게도 항우울 효과를 크게 하려면 강제적인 운동보다는 자발적인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과도한 운동을 계속해서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운동을 멈춘 지 6주만 돼도 우리 몸은 운동을 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꾸준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몸에도 좋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우울증 환자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께 운동하라고 하면 사실 좀 엄두를 못 내시거나 부담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한 운동, 모든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운동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부터 해보는 걸로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기도 어려우시니까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거, 그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운동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걸어주세요. 제자리 걸음을 일단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자리 걸음에 맞춰서 팔을 넓게 벌렸다가 박수 같이 쳐주시면 돼요. 이거를 그냥 집에서 5분, 10분만 하셔도 되거든요.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5분, 10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TV 보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쉬고 계시거나 할 때 걸으면서 그냥 박수 쳐주시면 돼요. 이것만 해주셔도 충분히 운동 효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울증 예방에 좋은 간단한 운동 지금부터 같이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여러분, 햇빛만 잘 쬐도 불면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대사회에서 불면증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자연광, 햇빛을 받을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로 햇빛과 불면증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노벨 생리학상의 영예는 생체 시계를 통제하는 분자 메커니즘을 발견한 연구진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일명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불리는 이 생체 주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는 외부의 시간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몸의 상태를 조절하는 시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시간을 알 수 없는 차단된 공간, 빛도 없고 특정한 자극이 없는 이 공간에 있으면 정확하게 몇 시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24시간에 가깝게 몸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먹고 이거를 내가 몇 시인지 몰라도 내 몸이 알아서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4시간에 딱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24시간에 딱 맞춰서 생활을 하죠. 그렇게 조금씩 어긋나는 생체 시계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바로 햇빛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잠에 잘 들고 잠에서 잘 깨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체 시계가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 햇볕을 쬐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생체 시계에 시계약을 넣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체 시계가 고장나지 않고 내 몸을 잘 재우고 잘 깨울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햇볕을 자주 쬐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한의학 서적인 황제내경 소문에 보면 양기는 낮 동안에 인체 외부를 주관하니 해뜰녘에 사람의 기운이 생겨나 한낮에는 양기가 융성해지고 해가 서녁에 가면 양기가 이미 허해져 기의 문이 이제 닫힌다. 이런 고로 저녁에는 거두어 막아야 하니 근고를 요동치지 말아야 하고 안개와 이슬을 맞지 말아야 하니 이 세 시간대의 흐름에 거스르면 형체가 피곤하고 깔아지게 된다. 예전부터 한의학에서도 사람이 이 하루의 주기, 일주기와 괴를 같이 해서 생활해야 한다. 그래야 수면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불면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를 하시는 이런 수면 패턴이 불규칙적인 분들은 생체 시계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시차가 크게 나는 해외를 다녀오게 되면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듯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게 되면 잠에 들게 도와주는 기능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 눈이 시각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면 이게 이제 시간을 인지하겠거니 했는데, 최근에 나타난 연구들을 보면 피부나 아니면 모낭에서도 시간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 치료 방법 중에 이 빛을 이용한 테라피들도 있어요. 그래서 낮에 받을 수 있는 화장에 빛을 쪼아주고 저녁에는 빛을 차단하고 이런 이제 빛을 일주기에 같게 같이 해주어서 불면증을 치료하는 치료법들도 요즘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한의학에서도 일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생체 시계를 이용한 한의학적인 치료법들도 연구가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낮의 기운, 양기를 조절하는 양교맥의 혈자리가 신맥이라고 했고, 밤의 기운, 음기를 조절하는 음교맥이 조해라는 혈자리에서 나타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위가 일주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니 불면증이나 수면장애가 있을 때에는 치료를 하라라고 예전부터 전해져 왔었는데요. 최근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조해와 신맥 혈자리를 치료했을 때 생체 시계를 올바른 상태로 도와주게끔 해서
불면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한의학의 목표와 실제 치료 목표가 일치했던 것이죠. 햇볕을 언제 쬐야 되느냐, 아침에 쬐야 되느냐, 낮에 쬐야 되느냐, 저녁에 쬐야 되느냐, 사실 그 정답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입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이 햇볕을 쬐는 것이 불면증을 예방하고 나의 수면 패턴을 안정화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 드시고 그냥 가까운 직장 근처 산책 15분, 20분도 좋으니까 햇볕 받으면서 산책하시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수면 그리고 불면증 예방을 위해서 체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요즘 이 방역 수칙 때문에 어느 장소를 가도 체온을 재느라 내 체온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체크를 하실 텐데 우리가 보통 체온이라 하면 평균적으로 36.5도 정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대 그리고 낮과 밤에 따라서 체온이 1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면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졸은 사람이 깨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이 코르티졸의 농도가 떨어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코르티졸과 멜라토닌의 농도 변화에는 체온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르티졸이 높아지면 체온도 같이 올라가고요. 코르티졸의 분비량이 줄어들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멜라토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준비를 하게 되는 건데 스트레스가 많거나 체온이 높아져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멜라토닌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수면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멜라토닌도 하루 동안 인체 내에서 농도가 계속 달라집니다. 24시간 동안. 가장 농도가 높을 때가 언제냐면 새벽 3시 언저리예요. 그리고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대는 그로부터 얼마 후인 새벽 4시에서 5시입니다. 이때가 체온이 가장 낮은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깊게 자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때 가장 많은 몸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체온이 점점 떨어져요. 노화작용의 일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침잠 없다 하시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어르신들은 노화작용에 의해서 체온이 떨어져 있는데 이 새벽녘에는 체온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서 잠을 유지하지 못하고 깨게 되시는 거죠. 단순히 어르신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컨디션이 많이 안 좋거나 요즘 병이 있었거나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중심 체온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또한 새벽에 잘 깨서 수면을 유지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분들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중심 체온이 낮아지고요. 그러면 갱년기 불면증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 갱년기 어머님들 보시면 얼굴 붉으스름해지시고 혼자 덥다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체온이 낮아진 부분에 대한 보상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의학적으로 양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양기를 높여야겠다 아니면 보양하겠다 이런 양이라고 불리는 이 개념이 한의학적으로는 선천적인 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해결책이 뭐가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낮에 체온을 더 높여주시면 돼요. 낮에 체온을 어떻게 높이냐? 신체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산책이나 걷기 등을 통해서 꾸준한 얼마 이상의 운동을 통해 체온을 높여주시기만 해도 조금 더 밤에 수면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보양의 치료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온이 높아진 분들은 체온이 안 떨어져서 잠에 들기가 어려운데요. 50대 이전의 젊은 불면증 환자들을 보면 대다수가 잠에 들기 어려운 인면장애로 불면증을 호소하는 타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간열증이 있을 때 체온이 높아져서 생기는 불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금원시대의 유명한 의가였던 이동원 선생은 밤에 잘 때 편안하지 않은 것은 이불이 두터워서 열이 몰렸기 때문이다. 이때는 빨리 이불을 걷고
땀을 없앤 다음 얇은 이불을 덮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잘 때의 체온 조절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더위를 잘 느끼시고 열감이 많은 분들,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피부 발적 같은 염증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분들, 이런 분들 역시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잠에 들기 어렵거나 수면을 유지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가벼운 운동 해주셔서 일단 체온을 높여 놓습니다. 그 다음에 미온수로 샤워를 해주시면 체온이 조금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잘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반신욕이나 족욕 이런 것들도 체온을 떨어뜨리면서 잠에 들기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체온이 좀 낮고 새벽에 자다가 잘 깬다 하시는 분들은 낮에 체온을 높여야 되고, 밤에 잠에 들기가 어렵고 열감을 느끼고 혹은 좀 화끈화끈하다 이런 분들은 밤에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불면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불면증이 왜 나타나고 불면증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봤는데요. 그럼 불면증을 예방하기 위한 한의사 강민구의 꿀팁, 지금부터 그 꿀팁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하기. 우리가 생체시계에 대해서도 알아봤지만 사실 이 규칙적인 생활하기는 정말 10번,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잠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 외에 운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활동하는 시간들까지도 가능하다면 매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보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 직장인분들 보면 주중에는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냥 일찍 잘 주무시는데 주말 되면 밤 시간이 그렇게 아까우시대요. 그래서 밤에 꼭 게임하시고 영화 보시고 하시는데 낮에 하십시오. 밤에는 일단 평일과 똑같이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허기진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않기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대에 음식을 먹는 게 건강이나 아니면 체중 관리에 좀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저녁 식사를 빨리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녁 식사를 빨리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잠에 잘 못 잔다, 불면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려고 누웠는데 허기를 느끼시면 이거는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허기진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꼭 하시면 안 돼요. 혈당이 떨어지면요, 오렉신이라고 하는 물질의 분비량이 증가하는데요. 오렉신의 농도가 높아지면 잠에 드는 걸 방해합니다. 깨게 만들어요, 배고프면. 그렇다라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많이 드셔라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간단한 음식만 드셔서 잠자려고 누웠을 때 꼬르륵 배고프지만 않은 상태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야간 블루라이트 차단입니다. 우리 햇빛과 불면증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죠. 그래서 햇빛을 최대한 많이 쬐는 게 불면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블루라이트는요, 한낮에 쬐는 태양광과 비슷한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블루라이트를 쬐면 나는 몸이 피곤하더라도 내 뇌는 지금 낮이야, 우리 일어나서 일해야 돼, 이래서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는 걸 자꾸 못하게 해요. 그래서 블루라이트만 차단해도 뇌가 받는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거든요.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거 여러 가지 있죠. 이런 모니터에 붙이는 판넬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안경 같은 것들도 있는데, 스마트폰들도 야간 모드나 눈 편한 모드 이런 것들로만 바꿔주셔도 훨씬 부담이 덜할 수 있으니까 밤에 이런 전자기기 사용하실 때는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낮에는 체온을 높이고 밤에는 체온을 낮추고 이걸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밤 시간대에 인위적으로 체온을 낮춰주는 것도 잠을 좀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늦은 시간에 가볍게 산책하고 미온수로 샤워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찬물로 샤워하시게 되면은 체온이 떨어지는 효과가 좀 더 극적이지 않거든요. 미온수로 하시는 게 오히려 물이 증발되면서 천천히 체온이 떨어지게 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찬물보다는 미온수로 샤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잠을 잘 못 잔다면 호흡 관리부터 해보자입니다.
불면증 환자분들 중에 불안함,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걱정이나 불안이 심해지시는 분들은 나 못 자겠다, 잠 못 자겠다, 잠에 못 들겠구나 이런 걱정까지 겹쳐지면서 심해지면 두근거림, 그리고 얼굴이나 머리에 열감,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상태에서 긴장을 확 하게 되니까 목이나 어깨 근육 뭉침도 잘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호흡을 얕고 위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목과 어깨 근육을 억지로 들어 올려서 호흡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런 호흡을 멈추고 가슴과 배에 호흡 주동근이라고 불리는 근육들을 이용해서 흉곽호흡, 복식호흡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식호흡, 흉곽호흡만 해주셔도 내가 긴장되거나 불안했던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촥 가라앉아요. 특히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내쉬는 숨을 길게 해주셔야 되는 거. 목이랑 어깨에 힘을 쭉 빼고 가슴이랑 배만 이용해서 배가 볼록 나왔다가 훅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을 확인해 주시면서 호흡만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잠에 드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불면증 꿀팁 아주 간단해 보여도 은근히 여러분들의 수면 건강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잘 따라해 보셔서 불면증 예방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